해군은 그 당시 오스만 제국의 해군이 세계 최강이었어요. 자기들이 강력한 해군이 있는데 이 해군을 활용을 못하는 겁니다. 실제. 그래서 어떻게 하든 저 골든혼 안쪽으로 들어가자. 어떻게 들어갔겠습니까? 배를 산으로 이동해 침투. 네. 야, 이게 진짜 배가 산으로 가는 상상이 됩니까 이게? 아무도 생각을 못했는데 이 마호메트 2세가 이제 그 실행을 합니다. 이게 높이가 200m예요. 이 언덕을 넘어가는 게 200m고 이게 길이가 한 2km 정도 됩니다. 거기를 반대쪽 그 해안에서 배를 글로 넘기는 거예요. 이 동로마 제국 사람들이 모르도록 그래 하고 탁 넘어가가지고 어느 순간 딱 보니까 건너편에 이 오스만 제국의 배가 자기 내항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1000년의 역사를 가진 콘스탄티노플이 정복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름도 이스탄불로 바꾸고. 각 분야의 신을 모시고 각종 지식들을 알아보는 신과대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거란 문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었는데요.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댓글을 보다 보니 그 북방민족의 역사와 관련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나라 역사라든지 중국의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배우는데 우리가 함께 그 지역을 살고 있었던 나라들의 뭐 이름 정도는 아는 것 같아요. 뭐 금나라, 요나라 뭐 해가지고 뭐 거란족, 여진족 뭐 이런 얘기들은 좀 들었는데 우리는 어쩌면 그들을 그 중국의 관점에서 오랑캐로 보는 역사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그 당시에는 그렇게 역사가 기록되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역사를 조금은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지난번에 거란문자 이야기를 해주셨던 거란문화연구소의 김태경 박사님을 모시고 북방민족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거란문자 편 나가고서 좀 반응들이 좀 있었죠. 예, 뭐 격려하는 말씀도 있었고 예. 신기하다는 말씀도 있었고 어떤 분은 또 2시간짜리인데 한 20분처럼 짧게 느껴지더라 하는 그런 분도 있었고 참 고마웠습니다. 그게 참 거란문자라는 주제가 굉장히 대중적으로 생소한 주제인데 일단 박사님이 너무 흥미롭게 얘기를 잘해 주셨고 또 이게 사람들의 머릿속에 뭔가 이렇게 들어본 적은 있는 것 같은데 잘 몰랐던 그런 이야기들의 흥미를 많이 느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한번 다시 모시게 됐는데 사실 여기가 그 북방민족의 역사 쪽이 주 연구 분야는 아니시죠? 이제 제가 역사 쪽은 거란 역사니까 요사에 대해서는 이제 연구를 좀 했습니다. 예, 연구를 좀 했는데 아무도 제가 이제 문자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예. 그렇고 이제 금이나 원 쪽 그다음에 돌궐 쪽은 사실상 제 연구 분야하고는 조금 벗어나는 그런 부분도 있죠. 근데 이게 북방민족의 역사에 대해서 왜 우리는 그렇게 좀 낯설게 느끼는 걸까요? 이게 뭐 그 역사학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쪽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주류가 아무래도 중원 중심의 역사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전통적인 사관도 중화 중심의 사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영향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서양사나 동양사를 보면 동양사 이꼬르 중국사죠. 이렇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거든요. 또 서양사의 경우에도 대부분이 보면은 이제 그 유럽 중심의 역사. 사실상 이 북방 유목민족이 중간에 나서서 전체 세계사를 바꿔버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향을 준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애써서 이제 축소된 그런 느낌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알면서도 그런 부분은 중점을 안 두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 그런 여러 가지 영향이 있지 않았나. 사실 이제 김 박사님께서 얘기를 해주시겠지만 뭐 유럽의 어떤 역사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뭐 게르만족이 로마를 침범하고 뭐 그런 것들도 사실 뭐 게르만족이 그냥 심심해서 거기 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쪽에 이제 네. 북방민족들로부터 위협을 받다 보니까 사실상 도망간 건데 네. 도망가다가 거기에 로마가 있었던 거고 그러면서 또 유럽의 역사가 쫙 펼쳐지는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이 이렇게 단절돼 있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오늘 그런 얘기들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일단 북방민족이라고 하면은 뭐 돌궐족, 거란, 여진, 몽골 뭐 이런 이름들이 좀 등장을 하는데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뭐 대표적인 인물하면 아무래도 칭기즈칸 얘기를 먼저 잠깐 하고 그렇죠. 그리고서 북방민족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시작해 보시죠. 지금으로부터 약 한 30년 전이죠. 1995년에 워싱턴 포스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특정인 한 사람을 딱 지정을 해가지고 지난 1000년간의 가장 거대한 사변은 단일 민족이
전 세계에 자신의 기지를 완벽하게 발휘한 거다. 말이 조금 어렵네요. 어렵죠. 예, 그 다음이 쭉 나옵니다. 그와 그 후손들은 유라시아 대륙에 광대한 자유무역지대를 만들었다. 자유무역지대 지금도 생각하기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동서양 문명을 연결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중세의 가트다 이런 거죠. 가트 많이 들어보셨죠? 예, 자유무역 체제죠. 예, WTO 이전에. 예. 예. 이게 이제 1940년대 만들어진 WTO의 전신 체제입니다. 예, 예. 그때는 이제 기구는 없었고 하나의 이제 국제 협약으로 돼 있은 건데 그 이후가 이제 WTO로 되면서 국제 기관이 된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자유무역 체제를 이제 관리라고 한 건데 그는 인터넷 발생이죠. 인터넷 발생 7세기 전에 이미 전 세계적인 컴비네이션을 구축했다. 그럼으로써 사람과 기술을 이동시켜 가지고 세계를 좁게 만들었다. 엄청난 찬사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이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징기스칸이라는 징기스칸. 사람입니다. 지난 1000년 중에 인류사에 영향을 준 가장 위대한 인물. 참 이것만 봐도 뭔가 워싱턴 포스트 기자도 저런 걸 쓰면서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역사적으로 미국 중심으로 본다면 네. 가장 위대한 인물은 아무래도 콜럼버스였을 거예요. 그렇죠. 그 대륙을 넘어서 여기를 연결하고 신대륙을 만든. 근데 맞습니다. 뭐 신대륙은 뭐 신대륙에 거기 살던 사람들이 원래 네. 있는데. 근데 이런 기사를 쓰던 이 기자도 뭔가 서양 중심적인 사고 방식에서는 약간 좀 벗어나서 진짜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이 누굴까라는 고민을 좀 해보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긴 맞습니다. 합니다. 그게 자기들 논란이 있었을 거예요. 이제 이 뒷면에 있는 이야기가 실제 최종적으로는 두 사람이 선정이 된 거예요. 예. 아까 말씀하신 진짜요? 콜럼버스하고 징기스칸 두 명이 선정이 됐는데 그 서양 사람들 입장에서 봐서는 콜럼버스가 더 훌륭하죠. 그렇죠. 그렇게 볼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런데 이걸 역사적으로 쭉 살펴보면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게 된 그 원 동인은 뭐였느냐?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을 읽고 그걸 느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감명을 받아가지고 야 인도로 가보자, 중국으로 가보자. 그래서 이제 인도를 찾아가다가 결국은 신대륙에 딱 걸려가지고 거기서 그쵸. 이제 그친 건데 그거는 이탈리아 상인의 아들인 마르코 폴로가 자기 아버지 삼촌과 함께 그 당시 원나라 중국 원나라의 원나라였구나. 징기스칸의 손자인 쿠빌라이 칸 시대에 대도를 방문하면서 쓴 그 여행기예요. 참 역사를 조금 비틀었을 뿐인데 예. 그게 되게 쫙 연결이 네. 되면서 굉장히 흥미롭네요. 그러다 보니까 워싱턴 포스트 최종적으로는 콜럼버스도 결국은 징기스칸의 영향에 의해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그런 결론이 났구나. 그래서 한 명이 딱 선정이 된 게 징기스칸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징기즈칸으로 가는 그 과정들, 그 예. 북방의 다양한 민족들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얘기가 조금 낯서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게 북방 민족에 대한 얘기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뭐 북방 민족이 위대하고 뭐 그들이 뭐 더 뭐 잘 됐어야 되고 뭐 이런 그런 사관을 가지고 얘기하려 그러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항상 낯설게 이렇게 좀 단어 정도는 익숙한데 낯설게 봤던 그런 역사들을 한번 후루룩 훑어본다. 예. 는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북방민족 얘기를 할 때 좀 어떤 민족들을 좀 오늘 얘기를 좀 해주실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제 이 세계사에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민족들 예. 순서대로 하면은 뭐 흉노라든지 돌궐, 거란, 몽골, 뭐 여진, 만주 뭐 이렇게 되겠죠. 예, 예. 이 민족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하고요. 근데 보면은 흉노나 돌궐 같은 경우에는 유럽 역사에도 엄청나게 영향을 미칩니다. 예, 뭔가 북방민족하고 그러니까 유럽하고 아시아는 마치 바다로 떨어져 있는 대륙 마냥 예. 서로 간의 역사의 교류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실제 그렇게 돼 있고 예를 들어 흉노 같은 경우에 흉노의 그 후손 중에 일부가 지금 유럽에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헝가리 마자르족 같은 경우에는 흉노족의 후예거든요. 그리고 돌궐의 후예는 지금 저 아시아와 유럽에 걸쳐 있는 투르키예. 예, 터키. 예. 투르키예죠. 투르키예고 중앙아시아에 있는 무슨 스탄이라는 이름이 붙은 나라들. 예. 그 나라들은 다 투르키 후예들입니다. 돌궐족. 예. 그 다음에 거란하고 몽골 만주족 같은 경우에는
이 동양 역사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쳤고 특히 음. 이제 몽골 같은 경우에는 몽골은 세계 역사까지 바꿔놓는 거죠. 그렇죠. 예, 이 정도로 보시면은 이제 이 유목민족을 알 수 있는데, 근데 실제 중국에서는 이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예. 사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이. 네 군데에 있는 동서남북에 있는 오랑캐. 아. 그래서 사이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동이, 뭐 북적, 남만, 서융 이렇게 하듯이. 그렇죠. 예. 그래서 흉노는 뭐 북적이고 그 돌궐은 서융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오랑캐라고 다 부릅니다. 그 우리나라도 사실 그 당시에는 동이로 분류가 동이로 됐었던 이제 거죠. 분류가 되죠. 그래서 우리 같은 게 스스로를 동이라고 하는 적은 별로 없었는데 예. 저 조선 시대 와서는 그 동이라는 표현이 가끔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중국 사람들이 옛날에 이제 사이라고 하다가 지금 현재는 소수민족이라는 표현을 써요. 소수민족. 네. 예를 들면 이 유목민족들이 대부분은 그 중국의 그 국경 내에 조금씩은 많던 적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주족도 있고 몽골족도 다 있거든요. 이들을 다 통틀어 가지고 소수민족이라 그래요. 그러한 그 소수민족 중에 제법 큰 것들이 50몇 개 소수민족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소수민족이란 개념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한족이 메이저고, 예, 예. 그 다음에 다른 여타 민족들은 다 마이너다. 그럼 결국은 중화 사상에서 나온 그런 표현인 거예요. 저는 그게 참 중국 역사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청나라 같은 경우는 예. 여진족의 나라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본토를 여진족이 지배를 했었던 거잖아요. 예. 그럼 그건 여진족 나라인데 왜 그게 한족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또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기들이 이제 중원을 누가 차지하느냐, 예, 예. 중원을 누가 차지해서 통치를 하느냐 했을 때 그걸 이제 실제 청나라의 주력 세력들은 전부 다 만주족이죠. 여진족이 이제 명칭을 바꿔가지고 만주족이 그쵸. 했는데 예. 만주족이라 했는데 실제 그 모든 피지배 민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또 그 중원에 있는 민족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결국은 이제 중원의 역사에 집어넣는 겁니다. 억지로 집어넣어서 중국사 해버리는 거죠. 아니, 그렇게 따지면 만주에 살던 사람들은 만주족인데 자기들이 서서 지배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만주족인데 왜 그 뭐 어째 그거는 차치하고. 근데 좀 아까 설명 주셨던 아까 그 여진, 거란 뭐 요런 돌궐 요런 민족들은 그게 다 같은 민족들인 거예요? 아, 민족이 다릅니다. 민족이 다르고 어떻게 우리가 만약에 우리 민족으로 이루어진 국가들하고 쫙 비교를 쫙 해보면은 예. 고조선 시대에는 이제 동이, 뭐 흉노 이런 그 유목민족들이 이제 우리가 교류가 있었고, 예, 예. 근데 한족으로 치면은 뭐 춘추 시대로부터 시작 한나라 때까지 쭉 연결이 되겠죠. 그러다가 삼국 시대에는 이제 한족은 수당이 있었겠지만 그 유목민족은 돌궐, 뭐 위굴 이런 민족들이 나타납니다. 예, 예. 제가 그래서 이제 표로 이걸 하나 정리를 해놓은 걸 보면은 이 유목민족들은 제가 이제 노란색으로 이제 표시를 해놨어요. 예, 예. 표시를 해놨고 그 다음에 한족 왕조들은 이제 하얀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근데 수당은 왜 노란색이에요? 제가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청나라를 이야기했듯이 예, 예. 수당은 분명히 한족의 왕조예요. 예, 예. 근데 그 통치자들은 선비족의 후손입니다. 아, 그래요? 예. 오. 예를 들면은 그 수양제, 예, 그다음에 예. 뭐 당나라, 당태종, 당태종 뭐, 이런 예. 사람들이 다 그 자기 아버지 때부터 북위를 이은 나라가 이제 북주라고 선비족의 나라가 있는데 거기서 고위 관료를 낸 사람이에요. 그리고 선비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와, 그게 그 청나라만 그런 게 아니었네요. 근데 청나라는 뭐 전체가 온 거고 예, 예. 이 사람들은 이제 그쪽 출신이라 이거죠. 근데 실제 이제 그쪽에서 그 귀족으로 있었는데 그 정확하게 그 사람들이 그 선비족이었냐 아니면은 뭐 한족이었냐 이거는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는데 예. 지금 대부분의 학계에서는
그쪽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들을 이제 거란, 여진, 몽골 이렇게 이런 걸 구분하는 게 제가 좀 과문해서 그런데 그러니까 사실 민족이란 개념이 뭐 만들어진 거냐 아니냐 뭐 이런 거는 차치하고 우리가 이제 흔하게 민족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어렴풋하게나마 이제 경계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고조선부터 내려오는 삼국시대, 고려, 조선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건국까지 이어지는 요 땅에서 있었던 그런 뭔가의 민족적인 정체성 같은 것들이 있는데 저들도 다 각기 다른 민족이라고 구분할 만한 그런 특성들이 다 있었던 거죠. 그렇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돌궐이나 거란, 몽골 같은 경우에는 그 선조들이 대부분 몽골 고원에서 출발합니다. 거기서 흥기를 했어요. 그런 이제 공통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언어도 알타이c 언어를 씁니다. 지금 우리가 돌궐이 그러니까 그 후손이 터키죠. 터키가 저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하고 문법이라든지 언어가 유사한 측면들이 있어요. 그게 결국은 기원이 비슷한 데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그 민족들은 왜 그냥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런지 갑자기 나타났다가 예. 이게 뭐 100년, 200년 정도 기록이 있다가 또 사라졌다가 예. 뭐 또 다른 데가 다시 나타났다가 뭐 이렇게 우리 머릿속에 그 인식이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게 우리가 이제 역사 공부를 하다 제일 안타까운 일이 그런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갑자기 있다가 없어지니까 학생들도 공부가 잘 안 됩니다. 그쵸. 그리고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그 잠깐 침범했다가 사라진 민족 정도로 기억하는 거죠. 그렇죠. 예. 있다가 없어졌다 예.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그 민족들이 오래 전부터 그 지역에 살아왔다는 겁니다. 살았다가 강력한 지도자가 나오면은 이 국가를 구성하고 그다음에 정착 민족들 압박해가지고 제국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 역사 무대에 등장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이제 다른 강한 민족이 나오면은 거기에 이제 바톤을 넘겨주고 자기들은 사라지는 거죠. 불불이 흩어지든지 아니면은 자기가 원래 있던 고향으로 되돌아갑니다. 아, 그게 유목민족이라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저 여진족 같으면 과거의 여진족은 오래 전부터 우리 역사하고 이제 관련성이 있었어요. 예, 예. 예, 숙신, 음루, 말갈 이게 다 여진족의 이름이거든요. 고대부터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은 주로 대부분 보면은 이제 아시아의 동북부 흑룡강성이나 흑룡강 쪽이나 아니면은 저 연해주 북쪽으로 해서 동해안 쪽에 예. 그렇게 계속 이제 수천 년 전부터 그렇게 생활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나라를 만들었을 때는 또 이제 중원을 전체 지배했다가 나중에 금나라가 이제 원나라한테 이제 망했죠. 예. 망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조금 흩어지고 주력 세력들은 또 다시 또 동북쪽으로 올라가고 그러다 한참 있다가 명나라가 지나고 난 다음에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다시 이제 청나라를 만든 거죠. 그런 식이죠. 근데 이제 흉노하고 돌궐은 조금 틀려요. 흉노하고 돌궐은 이 이제 중국 대륙 북부로부터 중앙아시아까지 예, 아니면은 서유럽 이제 동유럽까지 이렇게 쭉 자기들이 걸쳐 있었는데 예. 강력한 이제 그 농경 국가가 나서면서 이제 정벌을 하니까 자꾸 왼쪽으로 밀려가고 그랬던 겁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쪽은 약간 지금 우리가 중앙아시아라고 불리는 그렇죠. 쪽으로 이게 가게 네. 된 거고 이쪽은 또 이제 북쪽으로 이렇게 오게 된 거고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 북쪽으로 이렇게 오게 된 거고 뭐 그런 그렇게 거군요. 이해를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떤 민족부터 먼저 하는 게 좋을까요? 흉노족부터 이야기를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흉노족은 중국의 어떤 역사 소설 같은 거 보면은 북쪽에서 항상 쳐들어오는 그렇죠. 훈족. 예, 예, 예. 훈족이죠. 예. 예. 이게 아시아 대륙의 서북방을 이제 북쪽부터 시작해 서쪽까지 다 있었으니까 이 서북방을 다 이제 지배를 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제 이 사람들 이름을 붙여놓은 게 뭐 훈죽이냐 뭐 귀방이냐 이런 식으로 해가 나중에까지 이름 나온 게 이제 흉노인데 예. 아주 이제 험악한 이름들만 써놔요. 그뭐 귀자 써 있고. 예. 예. 이게 바로 흉자 뭐 이런 거. 중국 사람들이 이민족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진짜 이름 뭔지 모르는 건가요? 그렇죠. 이건 모릅니다. 아,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기록해 놓은 걸로 우리가 예, 보고 그렇죠. 있는 거고. 예. 그때 이 사람들이 문자가 있었는지는 모르는데 이 자기들이 어떤 이름이 이렇다 스스로 이제 써놓은 게 없으니까 알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 흉노의 이 종족 과연 어떤 흐름이냐? 예, 예를 들어 예. 이 사람들이 몽골계냐 아니면 투르크계냐 아니면 제3의 다른 계통이냐
이런 거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대충 그냥 우리가 머릿속으로 현대적인 의미로 생각해 보면 네. 몽골계라 그러면 지금 몽고 있는 데서 뭘 했을 것 같고 그렇죠. 투르크계라 그러면 지금 터키 있는 데서 뭐 했을 것 같은데 예. 흉노는 뭔가 그 중간 어딘가에 있는 사람이니까 예. 이게 몽고에서 서쪽으로 간 건지 아니면 투르크에서 동쪽으로 온 건지 그러니까 이 아니면 이게 진짜 독립적인 뭐가 맞긴 한 건지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긴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에선 전통적으로는 흉노가 돌궐의 선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돌궐의 선조다. 예. 그러니까 이제 역사적으로는 그 이전 민족들이니까 예, 예. 그렇게 하는데 실제 이제 그 중앙아시아 쪽에서 나와 있는 그 어떤 역사서 그런 걸 보면은 흉노를 뭐라 표현하는가 하면은 유목하는 투르크인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유목하는 투르크인. 예. 예. 유목 투르크인. 그러니까 결국은 투르크 계통이다 이제 이런 표현이죠. 예, 예. 이게 이제 표현을 위굴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또 이제 최근에는 몽골계의 후손이다. 몽골계의 선조다. 예, 예. 몽골계의 선조다 하는 이런 또 설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이런 거는 이제 그 몽골 인민공화국 같은 그런 데서 이제 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고고학적 증거를 해가지고 북아시아 인종일 것 같아.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하고 북아시아의 몽골 인종이다. 예, 예. 근데 이제 언어학적으로 보면은 이 과연 투르크의 선조면은 투르크하고 언어가 비슷해야 될 텐데 예, 예. 그래도 차이가 있어요. 투르크는 이제 우랄 알타이계 언어 중에서도 알타이계고 예, 예. 얘들은 우랄계 언어입니다. 아, 그래요? 흉노의 후손이라고 하고 있는 일부 이제 그 헝가리라든지 핀란드의 원주민 이런 사람들은 다 이제 우랄계 언어를 써요. 우랄계 언어를 써요. 물론 이게 너무 일찍 저 유럽 쪽으로 건너가 가지고 언어가 바뀌었을 수도 있지만 일단 그런 언어적 차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이 돌궐계도 아니고 몽골계라는 것도 또 이제 이런 의문이 있다. 박사님이 이런 사실들의 역사적 사실들을 보면 어떤 증거들을 보면서 그냥 사견이라 그럴까? 그냥 뭐 개인적인 판단, 네. 판단 이런 것도 좀 같이 덧붙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시기에 이제 흉노는 어느 계열입니까? 흉노는 보니까 흉노를 어느 계열이라고 하는 거는 그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제가 봐서는. 왜 그러냐? 예. 그 넓은 지역을 한두 개 민족이 이뤘다? 그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흉노라는 개념 자체가 그 지역에 거주하는 민족들의 통칭 아닌가. 그래서 그 안에는 투르크계도 있었을 거고 몽골계도 있었을 거고 선비계도 있을 거고 다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자기 쪽에 가까운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몽골에서 봤을 때는 그쪽에 몽골 쪽 사람들이 많이 남아 있었을 거니까 그 고고학적으로 보니까 아, 이게 우리 쪽하고 비슷하네 이렇게 또 주장을 할 거고 또 유럽 쪽에 가까운 사람들은 아 이게 훈족을 보니까 이게 다 우리하고 비슷한데 언어도 그렇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걸 우랄계의 동유럽 쪽에 가까운 그런 사람들로 볼 거고 이런 거죠. 제가 보니까 예, 박사님 얘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봅시다. 그러니까 이게 워낙 넓은 지역에 있는 거고 예. 이제 각자 바라보고 있는 역사를 써놓은 거잖아요. 중국 그렇죠. 입장에서는 자기들 근처에 있는 애들 역사를 써놓은 거고 예. 뭐 유럽에서 보기에는 자기들 근처에 있는 애들을 본 거니까 근데 그 지역에 이제 살고 있던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그 일종의 가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좀 꽤 유미하게 들리는데 근데 뭐가 됐든 흉노라는 존재는 예.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되게 무서운 종족. 이었어요. 네. 그게 뭐 그 사실 뭐 그쪽에서 항상 쳐들어올까봐 거기에 뭐 만리장성이 그때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성도 세우고 그 흉노는 그러면 그렇게 그냥 돌아다니던 떠돌이라고 그냥 보기에는 뭔가 좀 강한 그 힘을 가진 존재라는 느낌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습니까? 사실 저 흉노의 군사력이란 건 굉장히 막강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중국에서 이제 국력이 가장 강했던 시대가 한나라 때하고 당나라 때인데 예, 예. 그 중에 이제 한나라 때 같은 경우에는 진나라 이후에 그 혼란기를 이제 한나라 유방이 다 통일을 했죠. 예, 예. 통일을 해가지고 이제 한나라라는 그 제국을 세웠는데 예, 예. 이때 유방이 결국은 저쪽하고 흉노하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흉노하고 그러니까 항우하고 전쟁을 이겨서 예. 한나라라는 나라를 한나라를 세워서 세우고 난 다음에 그러면 진짜 쓸 때인데. 제일 그 이제 초니까 막강할 때 아닙니까? 예, 예. 그때
흉노하고 안 붙었어요. 예, 예. 근데 흉노 처음에는 이제 연전연승하는 것 같으니까 계속 이제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결국은 흉노의 계략에 말려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고 이제 포로가 돼버린 거예요. 아, 그래요? 그 포로가 됐다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저 처음 들어봤는데요, 예. 진짜. 근데 붙잡힌 거예요. 오. 근데 이제 실제 완전히 포로가 돼가지고 영창에 들어갔는지 아닌지 그건 모르겠는데 예. 결국은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된 거예요. 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저 계략을 써가지고 그 흉노 선우의 그 부인 그 왕후죠. 예, 예. 왕후를 연지라 그럽니다. 연지에게 그 이제 좀 부탁을 해가지고 예, 예. 연지를 꼬셔가지고 연지가 다시 이제 그 흉노 황제한테 예, 예. 선우한테 좀 뭐 저 사람들 저래가지고 데려다 놓으면 우리만 피곤하니까 그냥 풀어줍시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분위기를 만들어준 거예요. 예, 그래서 예. 길을 터줬습니다. 예. 그래 터줘가지고 겨우 이제 나왔는데 그 이후로 이제 한나라는 그 흉노에다가 막대한 이제 그 세패를 바칩니다. 조공. 예. 조공이란 표현- 조공하고 표현이- 세패하고는 좀 다른 그 비슷한 걸 바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어떤 걸 하는가 하면은 또 흉노에다가 자기 한나라 공주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혼인시킵니다. 오. 근데 그 정도면은 예. 납작 엎드린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렇죠. 목숨을 살려주는 대가로 돈도 주고 그렇죠. 그리고 공주도 공주도 보내 자기 딸도 보내고. 예. 근데 죄송한데 너무 이게 낯설어서 예. 이게 기록은 어떤 기록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까? 이게 진짜 그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기록하기 싫은 일일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다 나옵니다. 근데 이러한 이제 유목 민족들이 강할 때는 이렇게 잘 이제 컨트롤이 되는데 예.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든 이 유목 민족들이 그 통일의 중앙 집권화가 되고 강해지고 결속이 되는 거를 막으려고 합니다. 예, 예. 계속 이제 뭐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아니면 경쟁자를 좀 어떻게 해가 뒤에서 매수도 하고 해가지고 자꾸 이걸 이간질을 해요. 그래서 좀 약해지면은 그런 걸 또 쳐가지고 그 좀 쫓아내고 하는 예. 그런 식이죠. 대부분의 흉노나 그 이후에 나오는 이제 돌궐도 결국은 그런 형태로 해서 역사 무대에서 점차 이제 좀 멀어져가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아까 우리가 오프닝에서 얘기했던 그 로마를 공격했던 게르만, 예, 게르만을 로마로 가게 만들었던 거는 그렇죠. 훈족. 거기도 흉노죠. 예, 그렇죠. 그게 이제 한무제 때 어떻게 보면 대대적인 그 정벌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흉노 세력들이 자꾸 이제 서쪽으로 가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서쪽 제일 끝에 있는 흉노의 제일 끝에 있는 민족들이 당연히 이제 저쪽에 그 동부 유럽 쪽으로 움직여 가겠죠. 예, 예. 그럼 동부 유럽에 있던 그 자리 농경 민족이든 게르만족은 갑자기 무장한 군인들이 오니까 다 도망을 가는 겁니다. 결국은 그런 원인이 아니었을까. 그 당시 뭐 게르만족은 다 이제 농경 민족이었으니까 예, 예.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은 결국 이제 훈족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 거기에서 그 아까 서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그쪽은 돌궐 쪽인 거잖아요. 그 흉노가 이제 없어지고 난 다음에 그 자리를 차지한 게 돌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예, 예. 예. 돌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돌궐도 이제 흉노가 한나라에 의해서 서쪽으로 이제 밀려갔듯이 예. 돌궐은 당나라에 의해서 서쪽으로 밀려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셀주크 투르크 그다음에 오스만 투르크 그런 제국을 오랫동안 건설을 해요. 실제 오스만 투르크 같은 경우 유럽 역사에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유명하죠. 그리고 지금 이제 투르키예 공화국이 이제 그 후신이 되어 있는데 이 오스만 제국 같은 경우에 굉장히 유명한 황제가 하나 나옵니다. 마호멧 2세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예, 예. 이 사람은 이제 자기 그 굉장히 20세에 그 즉위를 했어요. 예, 예. 이제 아주 어렸을 때 이제 즉위를 했는데 열 몇 살 때 즉위하기 전부터 자기들은 이 터키 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갖고 있지만 유럽으로 넘어가려면 그 입구가 콘스탄티노플이에요. 예. 거기를 항상 정복해야 된다고 이제 이 공언을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황제가 딱 되자마자
이제 드디어 그 정복을 떠나는 거예요. 예, 예. 이게 이제 오른쪽 여기가 이제 터키 반도예요. 예, 예. 터키 반 여기가 아시아고 예. 여기 쭉 쪼개가지고 이게 이제 유럽입니다. 예. 유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유럽으로 넘어가려면은 이쪽에 있는 이 만을 자기들이 차지해야 돼요. 예, 예. 이게 이제 콘스탄티노플 그 지역인데 이걸 차지해야 되는데 이게 보면 이제 삼각형 형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왼쪽과 아래쪽 지역은 성벽이 굉장히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침범해도 못하도록 그래서 이게 1000년 이상 지탱이 된 성이에요. 이게 동로마 제국의 심장부입니다. 예, 예. 예. 근데 오른쪽에 보면은 이쪽에 조금 이제 푸른색으로 이제 이 바다가 쪽 해입이 들어가 있는데 예. 이걸 보면 이쪽이 골든홀이라는 그런 지역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혼이 이제 뿔. 뿔인데, 예. 뿔인데, 근데 이제 이 지역을 딱 차지하면은 막바로 이제 그 공성을 하면 되죠. 이제 성에다 공격을 내가 하면 되는데 이 지역은 다른 나라 배가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럴 만할 것 같아요. 들어오면 되게 무서울 것 같은데. 예. 그저 앞에서 입구만 막으면은 그렇죠. 아무도 못 들어오는 예. 거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입구, 요쪽 입구에다가 쇠사슬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허가하지 않은 배는 일체 못 들어오도록 돼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그런 장치를 해놨어요. 예, 예. 그래서 이쪽은 조금 이제 방어가 약한 거죠. 방어가 약하고 대신에 물로 못 들어오도록. 그러면 결국은 여기 공격을 하려면 이 반대편에서 포를 쏘아가지고 공격을 해야 되는데 이 거리가 생각보다 멉니다. 포를 쏘아가 안 돼요. 예, 예. 그 당시 그 포로는 물론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오스만 제국이 좀 강력한 대포를 자기들이 그 만들었어요. 물론 이제 다른 사람이 만들라고 판 거를 자기들이 샀는데 예. 굉장히 강력한 포가 있었습니다. 그 포를 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공격을 하려다 보니까 공격이 다른 쪽은 되는데 이쪽의 중심부 쪽이 공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생각을 해봐도 예. 저 바다 건너편에다가 최소한 바다 건너편에다가는 포를 놔야 예. 그래야 쏠 거 아니에요. 근데 포를 저희가 바다인데 바다 건너편에 놔서 쏴도 제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예. 설사 논다 치더라도 예. 저기까지 어떻게 가냐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이 사람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이 배는 해군은 그 당시 오스만 제국의 해군이 세계 최강이었어요. 자기들이 강력한 해군이 있는데 이 해군을 활용을 못하는 겁니다. 예. 실제. 그래서 어떻게 하든 저 골든혼 안쪽으로 들어가자. 어떻게 들어갔겠습니까? 저희 원고에 써 있는 게 배를 산으로 이동해 침투. 예. 야, 이게 진짜 배가 산으로 가는 상상이 됩니까 이게? 이게 제가 영화에서는 몇 번 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뭔가 영화라든지 소설에서 예. 진짜 배를 들고 산을 넘어가서 기습 공격을 하는 어떤 내러티브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 이게 여기서 유래된 그렇죠. 내러티브인가 보네요. 예. 그래서 이제 아무도 생각을 못했는데 이 마호메트 2세가 이제 그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동안 그 전부 다 이제 출입을 금지시키고 다른 사람들이 다 모르도록 해가지고 거기 이게 높이가 200m예요. 이 언덕을 넘어가는 게 200m고 이게 길이가 한 2km 정도 됩니다. 와. 거기를 반대쪽 그 해안에서 배를 글로 넘기는 거예요. 그거를 이 바깥쪽에 이 사람들이 모르도록 알면은 그 이제 막을 거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동로마 제국 사람들이 모르도록 그래하고 탁 넘어가 가지고 어느 순간 딱 보니까 건너편에 진지가 쫙 구축이 되는 바다에 거잖아요. 쭉 배가 보니까 떠 있는. 이 오스만 제국의 배가 자기 내항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와. 이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1000년의 역사를 가진 콘스탄티노플이 정복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름도 이스탄불로 바꾸고. 근데 예. 이제 이 마호메트 2세는 굉장히 정치도 잘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초로 자기가 이 동로마 제국의 황제다. 자기가 동로마 제국 황제이면서 술탄이면서 칼리프다. 잠깐만. 그러면은 유럽의 황제와 예. 중동의 술탄과 이슬람의 황제자 최고 이슬람의 이제 그 교황이 되는 셈이죠. 그런 식으로 다 되는 셈이죠. 그렇게 하면서 나름대로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북아프리카하고 이제 쭉 이제 정복들을 해나갑니다. 예. 해나가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그 개혁 같은 것도 많이 했고 아주 이제 젊은 황제니까 20대의 젊은 황제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이제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와 이게 사실 여기 역사는 조금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터키라는 나라가 지금 있다 보니까 그리고 오스만 제국의 역사 이런 것들이 조금 기록이 돼 있고 그래갖고 배를 산으로 넘기는 스토리 같은 것들은 어디서 들어본 적 있는 것 네. 같아. 역시 애들을 잘 키워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야 아버지의 역사를 좀 써놓고 우리가 어쨌든 돌궐이라는 곳이 그 훈족의 후예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돌궐은 어쨌든 지금 터키라는 나라를 만들었었고 그게 그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하고 오스만 제국으로 해서 그 북아프리카까지 그 쫙 점령하는 그렇죠. 그런 예. 제국을 만들었었던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또 이제 북방민족의 역사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건 조금 낯서네요. 이제 훈족의 역사에서 오스만 제국까지 가는 그 고리가 예. 좀 낯설게 느껴지긴 하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 돌궐이라는 민족 여기는 결국 북방 민족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유럽의 일원이 된 거예요. 그러네요. 지금 아마 투르크 민족, 예. 그 투르키의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물어보면 자기들은 유럽 인종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역사는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그래 물으면 자기들의 역사의 시작은 몽골 고원의 오르온에서 출발한다. 지금 오르온 강이라고 있는데 몽골에 가면은 그게 바이카로 남쪽으로 보면은 예니세이 강, 오르온 강 그런 강들이 있어요. 예, 예. 그 강에 보면은 이 사슴돌이라고 이제 커다란 비석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투르크 문자로 많은 그 비문들이 적혀 있어요. 음. 거기가 이제 자기들의 역사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훈족의 후예라는 얘기는 따로 안 하죠. 자기들은 그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터키 계통의 국가들은 자기들 연합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무슨 스탄 뭐 이런 돼 있는 나라들이 터키랑 같이 이제 자기들끼리 연맹이 있어요. 예, 예. 동맹 비슷하게. 예. 그런데 거기에 헝가리는 빠져 있어요. 헝가리는 자기 이제 흉노족 후예라는 게 이제 공인화된 거고. 아 그래요. 헝가리는 또 인정을 해요. 자기네 흉노 민족. 자기들은 그래서 그 업적으로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참 특이하네요. 그게 아마 역사적인 그런 좀 연결고리가 좀 다르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박사님의 주특기 거란족. 거란. 네. 어디서부터 얘기를 시작해 볼까요? 거란은 우리가 이제 고려 때 우리가 조금 이겼던 나라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이 거란이 어떤 면에서 좀 중요하냐?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 중원 국가 중에서 최초로 북경에 도읍을 합니다. 베이징에. 베이징에 도읍을 해요. 물론 이제 이 수도가 여러 개 있긴 한데 예, 예. 베이징에 도읍을 해요. 그 다음에 중국 정복 왕조의 효시입니다. 처음으로 중국 중원을 지배한 북방민족. 예,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민족하고도 관련이 되는데 발해를 이 사람들이 정복을 해요. 그렇죠. 발해. 예. 발해가 우리도 이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발해가 이제 이 몇백 년 지탱을 하면서 굉장히 강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료에 보면은 발해 사람 세 사람이 맨손으로 호랑이도 잡는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이제 발해가 민족성도 강하고 그랬는데 삽시간에 멸망을 합니다. 그 이제 내부에 오래되다 보면은 다들 이제 내부에 좀 갈등. 갈등도 있고 부패도 있고 분란도 많이 생기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문을 열어줍니다. 그냥. 아. 그래가지고 무연립성 하듯이 그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그 이제 호란성 같은 이런 게 이제 삽시간에 무너지고 하는데 이제 한때는 이게 발해가 백두산 그 강했던 발해가 왜 갑자기 없어졌냐 그래가지고 백두산 폭발로 그랬다. 900 몇 년도에. 그래서 표에다가 지금 백두산 하고도 표현해 놓으신 거예요? 표현했는데 한때 이제 이런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제가 어떤 학술대회를 제가 몇십 년 전에 30 몇 년 전인가요? 한번 갔는데 어떤 한 분이 묻는 거예요. 발해가 이제 백두산 그 폭발로 화산 폭발로 망했다 그러는데 맞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폼페이의 멸망 같은 느낌으로. 예,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아마 이제 우리가 지질학이나 이런 게 조금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이후에 나온 연구 결과로는 틀리다. 일찍 이제 발해가 멸망을 했고 그 몇 년 후에 이제 이 화산이 폭발했다. 주로 보면은 이제 그 지질학자들이 그 나무의 나이테라든지 이런 걸 화석 그런 걸 가지고 다 이제 그 연구를 해보거든요. 그래서 결론이 났습니다. 거란이 그 중요하게 좀 연구가 되고 있는 포인트
예. 뭐 거란은 좀 어떤 나라였고 뭐 이런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그렇죠. 이게 거란이 역사적으로는 좀 중요한 부분이 자기들이 이제 이 정보광조라는 게 결국은 기존에 있는 데를 자기가 쳐들어와 가지고 통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민족들이 예, 예. 이 자기 원주민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족. 예. 한족이 있고 자기들이 이제 정복 민족인 이제 거란족이나 뭐 해족 그런 그 지배층이 있어요. 이런 민족들 간에 이제 이원 통치를 합니다. 자기들 똑같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 민족은 예를 들어 농경민족 한족 농경민족이 있다 그러면은 예. 그 농경민족에 맞는 통치 체제를 붙이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자기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그 통치는 그러면서 서로 이제 조화롭게 그렇게 하면서 200년 이상을 지탱을 합니다. 200년 이상 했다고요? 예. 오. 중국에서 중원에서 200년 이상 된 나라가 별로 없어요. 그쵸. 예. 예. 근데 이 거란 요 나라는 200년 이상 지탱이 됩니다. 나름 그 정치 체계를 갖추고 있는 그렇죠. 거네요. 이게 예. 별도로 관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행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나중에 그 이후에 금나라나 원나라의 통치 모델이 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원나라가 세계 제국을 건설하면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를 했던 것도 결국은 다른 이민족을 통치하는 그런 경험이나 이런 게 거란 때부터 쌓여 있었기 때문에 예, 예. 그런 게 가능했던 거죠. 근데 그 거란이란 나라가 초초의 정보 강조가 될 수 있었던 그 역사적인 스토리 예. 아니면 어떤 뭐 민족의 뭐 족장이라 그래야 되는지 왕이라고 해야 되는지 황제라고 해야 되는지 그 표현은 잘 모르겠는데 네. 그 스토리 좀 들려주세요. 당나라 말기에 이제 알록산이 났지 않습니까? 예. 알록산이 난을 평정을 하면서 외부의 군벌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그마한 이제 나라들도 많이 번성을 합니다. 그 과정이 하나 있었던 게 이제 거란인데 거란 그렇게 하면서 강력한 이제 이 무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 북쪽 지역을 다 이제 통일하는 거예요. 예, 예. 그 이후에 이제 징기스칸이 이제 몽골 지역을 다 통일했듯이 거란족의 아주 이제 우수한 통치자가 나온 겁니다. 야율라복이라고. 야율라복이. 예, 야율라복이 요 태조인데 예. 이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거란 지역을 다 통합을 하는 거예요. 통합해 가지고 결국은 대거란국이라는 걸 세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중국이 이제 그 당나라 말기에 그렇게 혼란이 없었다면 또 중국이 그걸 막았겠죠. 그런 제국이 만들어지는 거를. 근데 그걸 막을 수 있는 새가 없었던 게 당나라 말기에 5대 식국이라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나라들이 쪼개지고 나라가 막 10년, 20년밖에 지탱이 안 되고 막 무너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안 되는 거.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하니까 외세의 힘도 좀 빌릴 필요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후진이라는 나라를 세운 거 석경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는 자기가 이제 무력이 딸리니까 거란한테 요청을 합니다. 군사를 좀 빌려가 우리를 도와주시면은 대대로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이 만리장성 이남에 16개 주를 바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실제 그래고 거란이 개입을 내 가지고 이겼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진나라를 세워요. 그 후진이라 그러는데 예, 예. 그 5대 식국의 후진이라는 나라를 세워가지고 그 후진의 황제인 석경당이 거란으로부터 황제 책봉을 받고 거란으로부터 황제 책봉을 네, 받고 황제 책봉을 받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결국은 중원을 포함해서 아시아 전체에 유일하게 황제가 한 명이다 하는 게 바뀌는 거예요. 이민족 황제가 드디어 이제 주력으로 나타납니다. 지금 예를 들면 북경 같은 게 다 이제 그때 차지한 거예요. 북경 이제 만리장성 이남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지역의 비옥한 지역, 굉장히 그 발전되고 농업을 하기 좋은 그런 지역들이 드디어 거란의 수중으로 들어옵니다. 예. 그러면서 만리장성 때문에 제한을 많이 받았던 그런 게 없어지죠. 그래서 그 밑에 쪽의 그 농경민족들은 그 농경민족 그대로 삼성육부제를 시행을 해가지고 전통적인 이제 행정을 하고 예. 북쪽의 사람들은 그대로 이제 북쪽의 룰에 따라 유목민족의 그런 룰에 따라서 이제 그대로 그게 이제 계속 성공적으로 유지가 되어 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그 한족들도 그다지 불만이 없어요. 우수한 한족들은 다 등용을 해가지고 그 실력을 그대로 발휘하도록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유명한 한족들이 거란족의 어떤 그 상류층에 올라가는 그런 혼인도 하고
그런 사례도 많이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후진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죠? 중국에서는? 후진 다음에 이제 결국은 조금 변화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그 남쪽을 다 통일한 게 송나라입니다. 예, 예. 그 송나라가 결국은 조광용이 통일을 하죠. 그러면서 조광용이 통일해 가지고 계속 이제 이 거란하고 이제 갈등이 생깁니다. 어떡하든 저 만리장성 이남의 땅은 저 원래 우리 건데 그런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한족들은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죠. 예, 예. 그리고 이제 그걸 회복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는데 하다가 많이 또 전적을 내갖고 많이 패합니다. 그래서 예, 예. 다시는 그걸 이제 달라 소리 안 하고 그게 거란 망할 때까지 그 체제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 언제 망합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에 907년도에 거란이 나라를 세워가지고 1125년이니까 한 210년 정도 지탱이 되죠. 예, 예. 200 그러고 이제 1125년에 망하는데 그 사이에 망하기 10년 전에 금나라가 발흥을 해요. 여진족이. 그러니까 거란 영토 내에 있던 거란의 이제 그 동북 쪽에 있던 여진족들. 예, 예. 그 여진족 중에 이제 숙여진, 색여진이라고 있는데 숙여진이라는 건 익숙한 여진. 예. 이제 자기들한테 잘 따르고 말 잘 듣는. 색여진은 좀 멀리 있어가지고 컨트롤하기 힘들고 낯선 애들. 예, 예. 그래서 이제 숙여진, 색여진 구분하는데 그 색여진 중에 일부 완행부에 아골타라는 걸물이 있었던 거예요. 예, 예. 그 사람이 이제 주도가 돼가지고 금나라를 세웁니다. 그때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한족이 강해져서 밀어낸 거라기보다는 아니요, 한족은 그 거란을 전혀 건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란의 뒤쪽에, 예.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선 뒤쪽에서 있던 여진족이 그러니까 강해지면서 요 나라를 무너뜨린 그렇죠. 예. 건가요? 결국 이제 내부 구태타가 일어나가지고 기존 왕조가 망하고 피지배층인 여진족이 이제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럼 한족도 뭐 그 자기네가 이긴 것도 아니네요. 자기는 아니겠죠. 그러면서 더 밀려갑니다. 아. 원래 이제 거란하고 대치하고 있었던 송나라가 물론 남쪽에 있지만 그걸 북송이라 그러고 예, 예. 여진하고 이제 금나라하고 붙어서 조금 더 밀려나거든요. 예, 예. 그러면서 그거를 남송이라 그래요. 그래서 남송의 개념이 있는 거구나. 예. 여진족이 요 나라까지 차지했으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더 밀려 내려가고. 예. 그럼 우리 이제 그 한국하고 관계로 돌아온다면은 그 고려하고의 관계는 좀 어땠습니까? 초반에는 그렇게 고려를 침범하지 않았다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초반에는 이제 고려에다가 유화적인 제출을 하죠. 그래가지고 낙타도 상당히 많이 보내주고 예. 여러 가지 했는데 그 들어온 낙타를 다 죽여버립니다. 고려가? 예. 그 이제 만부교 사건인가요? 그게 이제 낙타를 다 굶겨주고. 예, 예. 낙타를 보내줬다는 것은 상당히 자기들이 중요한 전략 물자를 거란이 보내준 건데 자기들 입장에서는 예, 예. 자기는 수송 수단이지 않습니까 이게. 보내줬는데 이제 그 고려가 아예 잃어버린 거예요. 예. 그렇게 등등 하다가 이제 그 드디어 이제 소선영이 군대를 잃고 쳐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딱 쳐들어왔는데 우리는 그때 이제 별로 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런 저런 그 뭐 야만인들 오랑캐들 그런 생각이 고려에도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를 나중에 이제 밀려가가지고 누구를 협상을 해야 되니까 협상 대표로 보냈느냐 하면 서희를 보냈어요. 서희 장군, 서희 장군 서희 유명하죠. 장군을 보냈어요. 강동 16주. 그래가지고 하니까 이제 소선영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조그만 나라가 우리는 이제 고구려의 옛 땅을 다 이어받고 한 그 고구려를 이어받은 나라인데 너희는 그 신라를 이어받은 조그만 나라가 왜 우리한테 사대를 안 하느냐? 딱 그런 거예요. 근데 그때 사대 개념은 그냥 힘센 애들이 보통 써먹던 개념이군요. 이렇게 한족이 쓰는 개념이 아니고 복속이 아니고 이제 좀 큰 데 같으면 예우를 해주고 이제 이런 개념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전통적으로 그 송나라하고 이제 가까웠던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들은 봐서는 이게 송나라 사대인데 송나라가 우리가 봐서는 아무것도 아닌 나라인데 거란 입장에서는 왜 고려는 이 우리를 존중을 안 해주고 우리를 업신여기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이제 만약에 자기들은 송나라하고 계속 이제 이게 국경을 걸치고 있어가지고 외교 관계가 있는데 또 이제 전쟁도 해야 되고 그런데 바로 등 뒤에 있는 고려가
자기들을 배반한다는 점에 피곤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한 번에 이제 그 치러 온 거예요. 실제 전쟁을 하려 했든지 아니면은 한번 눌러주러 올렸는지 그리고 왔는데 보니까 이제 서희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 합니까? 우리가 왜 신라를 이어받은 나라입니까? 실제는 신라를 이어받았어요. 왜 예, 그런가 예. 하면 경순왕으로부터 이제 예, 받았으니까. 선양을 받은 거니까. 예, 예, 예. 그랬는데 그 고려는 기본적으로 고구려의 그 후예다는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 명칭도 예, 고려고. 고려고. 옛날 고구려 때도 주로 이제 고려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그 명칭을 그대로 이어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주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름부터 보라고. 당신들 말이 틀리지 않느냐. 예. 그리고 우리가 당신들하고 가까이 안 했던 거는 우리가 당신들 미워해서인 게 아니고 말을 하자면 그런 겁니다. 미워해서인 게 아니고 중간에 그걸 넘어가려면 중간에 여진족들이 많아가지고 그 피곤하다 못 넘어간다. 그런 문제도 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소선영이 답변합니다. 그래 그러면은 이 이쪽에 있는 압록강이나 이 근처에 있는 여진족들을 당신들이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당신들이 다 정리를 하고 그 다음부터 우리한테 친교해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래 하겠다. 이랬는데 그러면서 그 땅을 너가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통할권을 고려해 준 거예요. 그게 바로 조금 전에 한 서희의 강동육주입니다. 그래 그게 굉장히 요충지예요, 거기가. 그 직후에 이제 그 땅을 딱 받아가지고 서희가 굉장히 잘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그 지역의 가장 중요한 지역이다 성을 다 쌓아요. 그 나중에 이제 그 거란이 2차 침입 때 그 소비압이 이제 2차, 3차가 이제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소비압이랑 막 이제 성종이랑 다 쳐들어오는데 가장 자기들이 곤란을 겪었던 게 그 강동육주 줬던 그 지역의 성들 때문에. 강동 6주구나 16주가 아니고. 네. 그래 놓고서 그 받은 땅에다가 딱 성 짓고서 그 자주 군사 시설을 딱 만들어 놓은 거군요. 네, 그렇죠. 그럼 거란족은 어쨌든 이제 금나라 여진족에 의해서 좀 나라가 망했는데 그러면은 그 거란족 그 나라가 망해도 민족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거란족은 그 이후에는 이렇게 이름이 잘 등장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거란족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그렇게 크게 이제 나라를 세우고 통치를 하고 200년 이상 이제 중원을 통치하고 했던 민족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없어졌냐.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나중에 그 몽골 할 때도 좀 나오겠지만 몽골 때까지는 거란족 후예들이 많이 역사에 등장합니다.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다 사라져 없는 게 이제 거란이 금나라한테 망했잖아요. 이 금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거란을 굉장히 조금 우려를 많이 했어요. 이 사람들을 과연 우리가 통치할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다 이제 분산 정책을 했습니다. 분산 정책을 하고 또 일부는 이제 요 나라가 망하니까 그 주력 세력들이 서쪽으로 이주를 해요. 그리고 야율 대석이라는 이제 황실 그 후예가 사람들 데리고 가가지고 중앙아시아에 나라를 세웁니다. 그 나라가 거의 100년 가까이 유지가 돼요. 그래요? 그게 서요라는 나라입니다. 서요. 서요. 서양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카라키탄이라 그래요. 카라키탄. 예. 카라키탄. 그러니까 요가 이렇게 있었으니까 뒤에서 공격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한인으로 그러니까 남쪽으로 흡수된 사람들이 있고 서쪽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 나라는 서요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여진족 사람들하고 살았을 거고. 그렇죠. 이 중원 쪽에 있었던 사람은 한인으로 이제 흡수가 되면서 사라지는 그런 요인이 되는 그렇죠. 거군요. 그래서 이제 일부는 원나라 때 예. 원나라 때 징기스칸의 명에 의해서 저 먼 거리에 원정을 갑니다. 예. 주로 이제 남쪽의 운남 지역이라든지 운남성 같은데 그래서 그 후손들이 지금 일부 살아있는 사람들이 나와요. 운남성 쪽에. 네. 운남성에 1980년대에 거란 문자가 새겨진 비석이 발견이 됐어요. 발견된 게 1980년대죠.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써주신 얘기 중에 이제 예. 캐세이라는 표현, 그러니까 캐세이가 저기죠, 중국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홍콩에 우리 캐세이 퍼시픽 항공 거기가 이제 예, 중국이죠. 예, 중국을 이제 표현하는 말인데 그 말의 어원은 기타입니다.
키타이. 를 이제 이게 라틴 쪽에서 이제 케세이라고 한 건데 예, 예. 그게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에 처음 등장을 해요. 아, 케세이라는 표현이. 예.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조금 전에 서요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서요가 중앙아시아를 다 지배를 했었어요. 거의 100년 가까이. 예. 근데 마르코 폴로가 유럽에서 저 이제 대도까지 북경까지 이제 쭉 그 원나라로 오려면 어디를 거쳐 와야 되느냐? 중앙아시아를 거쳐 가지고 와야 돼요. 그렇죠. 근데 중앙아시아를 거쳐가 오는데 좀 오다 보니까 이상하게 이제 자기들하고는 인종이 달라 보이는 사람들 예, 예. 그런 사람들이 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 지역이 어디냐? 그러니까 아, 여기가 키타이다, 케세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게 중국이구나. 그게 원래 서요 지역이에요. 거란이 살았던 지역이니까 이제 케세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마르코 폴로는 그걸 이제 중국으로 인식을 한 거죠. 아, 여기서부터가 중국 땅이구나. 그러면서 그걸 이제 케세이라고 기록을 남긴 겁니다. 아. 그래서 그 이후에 케세이라는 말이 중국을 대변하는 고로 그렇게 이제 알려져 버린 거예요. 아, 그러니까 유럽인들이 처음 중국 지역, 예. 아시아, 동아시아 지역, 뭐 중앙을 포함해서 중앙부터 동아시아 지역까지를 처음 인식하게 됐을 때 썼던 표현은 케세이군요. 그럼 예, 케세이죠. 그러다가 저는 차이나 그래가지고 이제 차이나를 중심으로 생각했는 줄 알았는데 하긴 생각해 보면 거기서 이렇게 건너 올라면 중앙아시아 거쳐서 오지. 예. 그냥 올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역적인 그런 이제 특성에서 나온 이름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러시아는 이제 중국 사람들 키탄이라 그래요. 아, 그래요? 예. 차이니즈라고 안 하고. 예, 키타이라고 그럽니다. 러시아는 그래요. 와, 그러면 이게 좀 굳이 의미 부여를 하자면 역사적으로 이 지역에 있는 사람을 대표하는 이름이 예. 케세이였다는 거고 그 케세이는 거란에서 그렇죠. 기원이 됐던 예, 그런 예. 용어라는 거군요. 참 생각해 보면은 어쩌면 이게 당연한 것 같아요. 자연스럽고 이 넓은 지역에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데 거기가 뭐 한족이 있고 나머진 다 오랑캐고 그리고 유럽하고 교류를 하는데 그러면 이 주변 사람들을 안 거치고 어떻게 왔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말들이 이렇게 다 이게 언어에 조금씩 녹아 있군요. 예. 그러면 우리 동쪽으로 넘어와서 우리나라 역사에 그 거란이 미친 영향은 좀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많이는 안 알려진 건데 우리가 거란하고는 이런 뭐 예를 들어 뭐 전쟁만 하고 그랬느냐? 예. 그 후기로 가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대표적인 게 거란하고 우리하고 상호 이제 불교 발전에는 엄청나게 두 국가가 서로 영향을 줬어요. 거란이 불교 국가였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거란 같은 경우에 다수의 아름다운 석탑들이 많아요. 또 탑이 더 거대합니다. 심지어 어떤 건가 하면은 목탑도 하나 있는데 예. 목탑이 1056년. 1056년. 예. 목탑이 있는데 이게 기네스북에 등재가 돼 있어요. 세계 최대의 목탑입니다. 높이가 얼마인가 하면은 67m예요. 와, 빌딩이네요, 빌딩. 아파트 20층 정도 되는 거죠. 이게 앞에 있는 그 이런 정각보다 엄청 높죠. 그렇죠. 이걸 이제 공식 명칭은 불궁사 석가탑입니다. 이게 불궁사 석가탑인데 와, 우리가 유목민이라 그러면 말 타고 다니면서 그냥 들판에 사는 사람들로 생각을 했는데 저런 건축 기술과 저런 상징물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건 진짜 정치 체제가 갖춰져 있는 국가네요. 그렇죠. 물론 이제 이거 하는데 한족의 영향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뭐 통치자들이 이런데 관심이 없었다 하면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목탑이 있는데 이 목탑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1973년쯤 될 겁니다. 이 안에서 이제 수리를 한 거예요. 예. 이제 안에 이제 불상도 많이 있고 이제 수리를 하는데 불상에서 뭐가 나왔는가? 엄청난 양의 그 불경이 나온 겁니다. 경전, 예. 문서. 예. 불경 인쇄된 불경이 나오는 거죠. 예. 그런 희귀한 그동안 이게 가짜다 한 그런 불경들도 나타나요. 그 이후에 이제 우리 현대 사람들이 이 불경은 그 옛날에 있었던 불경이 아니야 하고 이제 가짜 불경도 이란 그런 그 뭐 위조설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그런 것까지도 거기에 나타나는 게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 당시에 거란의 불경이 상당수 이제 발전하고 영향을 미쳤구나. 심지어 어떤가 하면 그 거란이 대장경도 만들었습니다. 우리 대장경? 8만 대장경 가지고 대장경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두세 차례 고려에다가
대장경을 보냅니다. 목판으로 그래가지고 만들어서 그렇겠죠. 예, 아니면 예. 뭐 인쇄가 보낼 수도 있고. 예. 그래가지고 아마 인쇄를 해서 보냈겠지. 목판은 뭐 양이 많으니까 못 보내고 예. 어차피 인쇄된 걸 보내니까 그 내용이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이 8만 대장경을 제작할 때 상당 부분 그걸 참고했다. 교정이나 이런 거 할 때 거란 대장경도 많이 참고를 했다는 게 정설입니다. 사실 그 거란이라는 국가는 우리가 이제 고려거란전 그 드라마에서 좀 보면서 우리랑 싸웠던, 그러니까 우리도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북쪽에 있는 오랑캐라는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거기가 이제 특정한 어떤 국가가 있었고 문화적인 교류가 있었고 그 흔적들이 또 우리나라 역사에 남아 있는 모습들이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북방민족의 역사에 대한 일부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2부에는 진짜 그 중국의 본토를 아예 점령을 했었던 여진족과 몽골족에 대한 이야기는 2부로 이어지겠습니다. 무려 6천 명이 넘는 어른들이 모여 세상의 변화를 읽으며 기회를 모색했던 그곳 위즈덤 칼리지가 교보문고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70여 시간의 커리큘럼,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16명이 함께합니다. 투자와 경제, 임형록, 정채진, 조영무, 박석중, 국제, 강성용, 최준영, 신은철, 심리, 김경일, 서은국, 예술, 전원경, 테크, 권석준, 도시, 김시덕, 과학, 김범준, 창의, 최인아, 여기에 월가의 전문가, 펀드스트랩 창업자 톰 리, 그리고 스노우폭스 그룹 창업자 김승호 회장과 함께하는 스페셜 세션까지 최저 수강료 그리고 최대 혜택의 시기 얼리버드 마감 전 지금 수강 신청하십시오.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